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미천하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구호 활동을 평생 해온 사람이 아니고요. 작년에 6개월 해본 경험이 전부고 지금 이제 다음 활동을 준비 중인데 저보다 훨씬 관심이 많으시거나 활동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소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활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제 어떤 어려움과 보람이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68년에 나이지리아 내전이 발발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본 몇몇 프랑스 의사랑 기자들이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그 팀을 꾸려서 나이지리아로 갔다고 하죠.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이제 흔히 보는 일이지만 그때 유럽 사람들은 의사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진료를 할 수도 있구나. 이제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조직이 됐고 설립 모토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 그게 이제 어디가 됐든지. 그래서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발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제 의료 지원을 하는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의사랑 기자들이 시작한 단체이니만큼 거기서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의견 표명을 서슴지 않고 한다. 두 가지 큰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5가지 활동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 5가지 활동 원칙이 이 MSF라는 조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립성, 독립성, 책무성, 의료윤리 증언 활동이 있고요. 중립성은 뭐 인종, 종교, 성별, 정치 상황에 무관하게 의료적 필요에만 근거해서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 독립성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회사,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원의 97% 정도가 이제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활동 원칙 중에 하나고, 책무성은 환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후원자들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여기고 그 활동 내용에 대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고요. 의료 윤리는 아시다시피 환자의 비밀이나 자율성 권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증언 활동,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 한 28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아니면 30년이 조금 못 돼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제가 당시에 이제 내과 전공이었는데 저는 이때 이런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또 한 20몇 년이 흘렀고요. 재작년 활동 보고서를 보면 현재 활동 국가는 총 72개국에서 한 해 동안 진료한 외래 환자가 1억 2천만 명, 입원 환자가 한 100만 명, 백신 접종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종된 백신은 홍역 백신이고 1,600만 건이 한 해 동안 접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연도별 재정 내역을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2021년에는 인컴이 이렇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오퍼레이셔널, 그러니까 이제 필드 활동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갔던 프로젝트는 SDEE6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SD는 이제 수단이고 수단의 이제 226번 프로젝트이고요. 라쿠바 프로젝트라는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수단이 이렇게 아프리카 동해안, 그러니까 이제
홍해의 면에 있는 국가고요. 위로는 이집트가 있고 수단의 북부로는 사하라 사막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갔던 프로젝트가 여기였고, 이 바로 옆에는 이제 이디오피아가 있죠. 이디오피아에서 2020년 말에 티그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내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전을 피해서 이디오피아 난민이 수단 남동부로 대거 유입이 됐고요. 이분들을 위한 캠프가 한 4개, 5개 정도 꾸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쿠바 캠프였고요. 이 캠프 내에 이제 MSF가 병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응급 미션을 일단 시작하고 곧 이어서 이게 이제 정규 프로젝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병원의 이제 그 타겟 퍼퓰레이션은 당연히 티그라임 난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미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단에 가서 이디오피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수단이라는 나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둘 다 이제 제가 처음 가본 나라들인데, 수단공화국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우리나라 한 20배 정도 되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한 정도고, 1인당 GDP는 $670. 공이 빠진 게 아닙니다. $670고, 칼툼이라는 곳이 수도고요. 이렇게 나일강 두 줄기가 합쳐져서 그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 양수리 같은 곳이 이제 수단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공용어는 아랍어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고요. 2021년 10월에 마지막 군사 쿠데타, 17번째 군사 쿠데타가 났습니다. 이디오피아는 바로 옆 나라인데도 굉장히 다른 이 문화와 인종을 갖고 있고 면적은 수단보다는 좀 작지만 인구는 1억이 훨씬 넘고 1인당 GDP는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아디스아바바가 수도인 건 다 아실 테고 공용어가 암하릭이라고는 하지만 80여 개의 부족과 언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부족 간의 갈등이 있고 그 결과 중에 하나로 티그라이 내전이 발발을 해서 제가 여기에 가게 된 거죠. 난민 캠프라는 곳을 제가 그 사진에서만 보고 직접 가보기는 처음이었는데요. 이 움라쿠바 캠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존 1이 있고 존 2, 존 3, 존 4 이렇게 생긴 것을 봐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아주 계획이 잘 돼서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난민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다 차리고 해서 이렇게 현재는 한 10,000명이 조금 넘는 난민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MSF 병원이 있고 UNHCR에서 발표한 움라쿠바 캠프의 실상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텐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운이 좋은 분들이 전통 가옥인 뚜꿀이라는 흙벽으로 된 집에서 잡니다. 이 캠프 안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난민들 유입이 끝난 지 한 2년 이상 된 시점이어서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그냥 시골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점만 빼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고요. 당나귀가 다니는 병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출근차를 타고 병원에 도달하면 이제 이 문이 열리는 곳으로 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곤 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정식 건물이 아니고 이 텐트랑 가건물로 된 병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환자 분류소, 요 텐트가 외래 진료실, 드레싱룸, 응급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 텐트에 이제 분만장과 산모랑 아기들을 위한 입원실이 있고 이 제일 큰 텐트가 입원실, 절반은 입원실, 나머지 절반은 영양치료센터,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오는 영양치료센터가 되겠고 여기 보이시는 텐트가 감염격리병동인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홍역의 아웃브레이크가 한 차례 있었고요. 몽키폭스,
그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여기 격리되고는 했습니다. 사진에 여기가 요 위치 정도가 결핵 진료소고요. 여기 이제 결핵 격리 병상이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한 5병상 정도 있습니다. 여기 뚜꼴 두채가 정신건강센터로 이제 뭐 각종 그 너버스 브레이크다운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에서 보여드린 존 1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적지 않은 부지에 텐트가 여러 채 있고 이 텐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하루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제가 같이 일했던 저희 팀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사진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구성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맘이 아니라 이제 맴이라고 하는데 메디컬 액티비티 매니저가 있고 그 메디컬 액티비티 매니저가 저희 메디컬 팀의 이제 총 책임자 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에서 온 의사는 제가 이제 유일했고요. 나머지 16명은 현지 의사였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수단에서 고용된 의사고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이디오피아인. 그러니까 피난 오신 난민들 중에 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여기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사가 9명 있었고 수단인들은 아랍어가 1국어고요. 대학 교육을 마친 분들은 영어를 다 할 줄 압니다. 이제 이디오피아인들은 또 이디오피아어를 쓰고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사는 영어, 아랍어, 이디오피아어 3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통역사로 활동을 하셨고 검사실 직원이 3분 있었죠. 어떤 검사가 가능하냐? 이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린 딥스틱 당연히 가능합니다. 스틱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CBC는 안 되지만 헤모글로빈을 측정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큐벳이 있습니다. 조그만 키트 같은데 피를 떨어뜨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RK39이라는 키트, 레슈마니아시스라는 진단 병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신속 항원 키트가 있고 똑같은 신속 항원 키트 말라리아용 신속 항원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사 스테인으로 말라리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랑 염색약, 현미경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툴리그셈을 당연히 그래서 할 수가 있고요. HIV, HEV 테스트는 이제 혈청 검사 이것도 이제 신속 검사로 가능하고 블러드 타이핑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요 정도 검사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 눈과 귀와 청진기를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 분류소는 24시간 1년 내내 운영을 했고요. 만 15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이제 중증도를 가리지 않고 다 받았는데 그 중간 환자들은 적색 환자, 황색 환자만 받고 나머지 녹색 환자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응급실에 올 컨디션이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응급실에 올 컨디션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들은 이제 다른 캠프 내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로 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임산부 또는 부인과정 문제는 분무원장으로 보내고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결핵 클리닉으로 보내고 기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이제 저를 찾도록 이렇게 이제 분류소에서 환자들 분류하면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궁금하실 만한 응급실의 상황은 응급실은 이제 8병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2병상이 소생술 위한 병상이 있었고 외상이라든지 화상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 내과 전문의로 활동한 저한테는 이제 이런 운들을 매일매일 보고 드레싱하고 한다는 게 참 이제 끔찍한 일이었고요. 이분들이 텐트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버늘을 입은 어린애들을 드레싱하는 일이 참 이제 고역스러웠습니다. 외상이랑 화상이 많고 말라리아 당연히 많고요. 급성 장염으로 많이 옵니다. 이분들 다 오면 다 샥이에요. 그래서 진단은 septic shock으로 붙는데 플루이드를 좀 주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50도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충분히 이제 수분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사를 한 반나절 하고 나면 하이포볼레믹 샥이 이제 다 오는 거죠. 그 폐렴, 천식 이런 병들 뭐 어디 가나 많은 병은 여기도 많고요. 당뇨나 고혈압이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DKA라든지 뭐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로 오는 환자들도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기 힘든 상황들은 뱀이나 개, 스콜피온에 쏘여서 오는 환자들 무척 많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개 물려서 온 환자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료들이 이루어지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DKA를 어떻게 진료하느냐, 어떻게 진단하느냐, ABG도 안 되고 일렉트로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DKA가 의심되는 환자는 일단 DKA라고 보고, 그러니까 딥스틱에서 키톤이 나오고 혈당이 높고 DKA에 합당한 증상이 있으면 DKA로 보고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일단 포테슘을 주고 인슐린을 주고 여기 이제 MSF 가이드라인을 제가 따왔는데요. 자세히 보시긴 어렵지만 어쨌건 이대로 치료하면 믿을 수 없게도 다 잘 치료가 됩니다. 예, 좀 깜짝 놀랐고요. 그 외래 진료는 이제 4명 의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타임에 4명씩 진료를 하고 이동 진료소가 있어서 거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결핵 클리닉에서도 진료가 이루어지고 이런 피부병, 만성 질환들 뭐 이제 중증이 아닌 말라리아 각종 질환 모든 환자가 오고요. 이게 이제 입원실 사진인데 18병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늘 부족해서 이렇게 복도에도 침대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입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 대부분 시비어 말라리아 혹은 이제 그 동네 풍토병인 레슈마니아시스, 폐렴, 신부전, 폐혈증, 이질, 시클셀 디지즈, 살라세미아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과 도저히 볼 수 없는 질환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너머에는 이제 영양치료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사진은 많이 가져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평생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콰쇼크 베이비들, 이제 마라스무스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전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아 환자를 보는 일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쨌건 이 영양치료센터 안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큰 좌절과 보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런 데 가서 진료 못해. 나는 저런 병들 다 못 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MSF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훌륭한 점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진료 지침이 너무 훌륭합니다. 50년 된 조직인 만큼 그 50년 동안 수없이 리바이즈된 진료 지침을 보면 이런 진료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료 환경에서 맨손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진료 지침에 담겨 있어서 이것만 잘 보시고 가면 말라리아건 레시마니아시스건 다 잘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냥 치료하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교육과 수련에도 힘을 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의사들 중 저희 맴을 제외하면 단 한 명의 엑스팻 MD였고 외국에서 온 MD는 제가 유일했고 다른 의사들은 막 수련을 마쳤거나 막 졸업한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컨퍼런스 조직하고 이 바쁜 사람들 모아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컨퍼런스 하고 하는데 제가 힘을 많이 썼고요. 모텔리티 컨퍼런스도 2주에 한 번씩 했고 교육 세션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고 각종 교육 전문가들이 MSF에서 옵니다. 저처럼 한 군데 파견 가서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계속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초음파 교육을 한다든지
소아과 교육을 한다든지 의료 장비 사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수천재, 제가 이제 갔을 때 교육하고 시작한 시술들이고요. 어사이티스 태핑, 그리고 소라센테시스, 제가 이제 제 호흡기내과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태핑, 뭐 골래 주사, 인트라오시우스 인젝션 같은 시술을 저희가 공부도 하고 시술도 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그 소아과 의사로 스위스에서 날아오셔서 이분한테 제가 많이 배워서 이분이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 영양치료 그 병동에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서의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있던 숙소는 여기 이렇게 도카라는 시골 마을 근교에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농고 정도 되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몇 동을 빌려서 저희가 숙소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평지 안에 건물 몇 동이 있고 그 중에 한 6동을 빌려서 저희 숙소 및 이제 사무실로 사용을 했고요. 이게 저희 식당, 이게 제가 묵었던 방이고 이 방을 이제 2명의 동료가 같이 사용했고 이게 제가 있던 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MSF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도 훨씬 더 큰 조직이고요. 매우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인데 여기 가서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영웅처럼 환자 목숨을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MSF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진짜 이 정도는 돼야 이분들한테 도움을 진짜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 공개하자면 저희가 이제 외래 볼 때 환자 나이, 성별, 주소 이거를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이란 게 늘 그렇듯이 참 귀찮은 일이고 그걸 누군가는 모아야 되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어떤 날 저희 병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호일, 너네 지난주에 비해서 이주 환자가 2배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온 건지 캠프 내에 이 사람들 온 데가 이제 몰려 있는지 좀 조사해봐라. 조사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었고 거기 가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질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당연히 이제 세상에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불행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수단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만 보고 가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으로 꽉 차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제가 이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진짜 곤란해지고 우리가 그걸 좀 도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면 이 생소한 질병 그리고 이제 진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진료 지침을 숙지하고 가시면 사실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생활 환경은 뭐 여기서만큼 안락하게 지내실 수는 없지만 장담컨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덤으로 다양한 국적이나 문화,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